아이들의 정신 건강도 중요하고, 또 사실 이제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근데 유방암이라는 병이 이제 되게 흔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도 요즘에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본인도 병이 걸려서 우울할 수 있고, 또 약 먹으면서 약 때문에 또 좀 다운되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남편하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하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만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조금 더 아이를 키우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외국 자료에 나온 건데요. 유방암이 있는 여자가 그 고민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민들에 대해서 뭐 재발하면 어떡하나, 뭐 여러 가지 잠을 잘 못 자거나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붓거나 이런 신체적인 거,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내 신체에 대한 이미지가 망가지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뭐 성적인 거, 뭐 치료와 관련된 불안, 그리고 뭐 이제 남편이 잘 위로가 되고 도와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또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이제 취약해진 것 같은 느낌, 뭐 죽음에 대한 공포, 뭐 이런 거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특히 아이를 키우는 나이가 되면, 혹은 또 뭐 결혼을 준비하거나 출산을 생각했었던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요 세 가지인데요. 아이한테 암에 걸렸다고 말을 해야 되나요? 하는 거랑, 엄마의 암 치료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죽음을 앞둔 엄마라는 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빠르게 얘기를 할 거고요. 혹시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 뒤에 또 다른 뭐 정신과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에게 암에 걸렸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엄청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안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암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그런 질문도 받은 적이, 아이한테 이혼을 하고 나서 이혼을 안 하고 했다는 말을 안 하고 되게 오랫동안 있다가 한참 뒤에 애들이 이제 이혼을 한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인생에 큰일이 생겼을 때 "아이한테 말을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은 이제 제가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이거 혹시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 다 아시죠?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원에 보면 이게 조정석이 이제 이혼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이제 조선족 아줌마가 같이 살면서 아이를 돌봐주는데, 중간에 이게 2 인가? 하여간 조정석이 2 인가 봐요. 퍽치기를 당해요. 그래 가지고 뒤에서 이제 누가 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뇌수술을 하고 이렇게 입원을 하고 있는데, 어 그래서 조정석이 그 또 자기 여동생한테 어 이제 아들 이름이 우주거든요. 그래서 우주한테 뭐 이제 "자기 아픈 거 얘기했어? 안 했어?" 뭐 인제 이런 얘기했더니,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빠는 인제 우주한테 "나 당직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고모가 "아니야. 우주는 아빠 당직 아닌 거 알아. 우주는 이모라." 여기 이모는 그 이모거든요. 그 조선족 이모님. 이모님이 "아빠 당직이어서 며칠 동안 집에 못 올 거라고 했대." 그랬더니 우주가 그러더라. "아빠는 당직을 이틀 연속으로 선 적은 없다고. 응급수술하거나 ICU 호출이면 몰라도 당직은 이틀 이게 연속으로 안 한대."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얘가 아직 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다니는 앤데, 그러니까 애도 아빠가 뭔 일이 일어난 걸 아는 거죠. 근데 뭔가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됐어? 언제 돌아올 거야? 수술을 했어?" 이런 걸 얘기를 안 해 주면, 애들은 대부분 더 큰 걸 상상을 하고 더 안 좋은 결과를 상상하거나, 혹은 '내가 잘못해서 말을 안 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항상 말을 해 주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말한 이혼 같은 것도 애들이 항상 얘기를 안 해 주고 한참 있다 알게 되면 되게 배신감을 느끼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은 다 얘기를 해 주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항상 아이에게 암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게 무조건 좋다. 얘기를 안 해도 아이는 집안 분위기나 어른들의 표정, 혹은 어른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듣고서 엄마가 아프다는 걸 알아차리게 되고요. 말을 안 해 주면 이게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한 소식이라 생각하거나, 아니면 더 안 좋은 경우를 계속 상상하고, 또 아이들이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엄마가 아픈 거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이걸 말을 안 해 주면 표현을 못 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아무 일도 없는 척 해야 되고 불안하거나 걱정되는 걸 표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꼭 얘기를 해 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건 제가 본 적이 있는 이런 경우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데 8 살짜리 남자아이인데요. 얘가 되게 막 우울하고 화도 많이 내고 이런 것 때문에 왔는데 이 집을 그려 보라고 하니까 이렇게 집도 그리고 밑에 버섯이랑 화분이랑 이런 것도 막 그렸거든요. 근데 보시면 창문도 되게 많고 막 이렇게 이것저것 굴뚝도 그리고 막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는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좀 소통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를 되게 많이 반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말을 할 때는 뭐라고 이 집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사람이 살고 있냐?" 물어보니까 "피노키오가 살고 있고 혼자 살고 있고 버섯도 같이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좀 원래 애들이 대부분 집을 그리라 그러면 자기 집을 그리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사는 집을 그리고요. 얘한테 문장 완성 검사를 했더니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 엄마는 좋았을 때도 있고 나빴을 때도 있다. 엄마는 싫고 아빠는 좋다."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이게 뭐냐 얘가 어떤 아이냐면 엄마가 자기가 유방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고 항암하는 거를 아빠한테도 말을 안 하고 애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말하고 나서 한 달 안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얘가 완전 그때 멘붕이 된 거예요. 왜냐면 그 우리도 그 엄마가 돌아가실 때 이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별할 시간도 없었고 듣자마자 바로 엄마가 돌아가셨고 아빠도 이제 멘붕이 된 거죠. 근데 그리고 뭐 이제 뭔가 이렇게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얘가 원래 아빠는 되게 바빠서 애랑 못 놀아 주고 엄마랑 되게 가깝게 지내던 아이였는데 엄마는 싫다고 이렇게 쓴 게 애가 진짜로 엄마가 싫은 게 아니라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간 것이 싫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을 안 하고 그냥 있거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이한테 말을 할 때는 인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먼저 내 마음이 쪼끔 편해야 되고요. 특히 초반에 내가 진단받고 치료받는 동안 우리 마음속에도 많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마음에 정신이 없을 때는 꼭 내가 말할 필요는 없고 가족들 중에 누가 쪼끔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말을 해 주는 게 좋고 또 하여간 본인이 엄마가 뭔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뭐 엄마 자신이 저는 인제 항상 애들도 중요하지만 왜 우리가 비행기 타면 그 안내 방송 나올 때 산소호흡기 사고 났을 때 산소호흡기 공중에서 내려오면 애기 먼저 씌워 주지 말고 엄마 먼저 쓰라고 하잖아요. 엄마 먼저 써야 되는 이유는 엄마가 쓰고 정신을 차려야 아이도 씌워 줄 수 있지만 아이를 씌워 주다가 엄마가 정신을 잃으면 둘 다 죽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엄마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잘 돌보고 그래서 엄마가 좀 마음이 편해져서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게 필요하다 이런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애들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느낄 때 변화가 있을 때 꼭 말씀을 하셔야 되고 뭐 아이들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에서 말을 하고 다른 어른들이 얘기를 해 줘도 좋고요. 아이들 나이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면 되고 뭐 학년전개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뭐 무슨 항암 치료 이런 것들의 수술 이런 걸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생각보다 인터넷으로 이상한 걸 많이 봐서 알고 있는 수가 많아서 아이가 원래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좀 물어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표현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좋고 막 너무 많은 걸 설명하는 것보다 궁금한 거 물어보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게 좋고요. 가능한 솔직하게 설명해 주는 게 좋고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하고 이제 네가 막 궁금한 걸 엄마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다시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아이들은 엄마의 치료도 궁금하지만 그럼 나는 누가 돌봐주는지 방과후에 누가 자기를 돌봐주는지 가방을 누가 챙겨주는지 이런 거를 궁금해할 수도 있어서 이런 걸 좀 설명해 주면 좋고요. 엄마가 아프고 치료를 받고 있느라 정신없고 힘들지만 너를 계속 사랑한다 이런 마음을 전해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애가 뭘 해 주는 게 있으면 "아 엄마가 물 많이 먹는 게 중요한데 물 챙겨 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엄마가 오늘은 그 치료하고 와서 힘들어서 너랑 못 놀아 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치료를 진행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부모가 치료받는 것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특히 유방암에 대해서는요. 유방암 진단받은 여성의 30%가 18세 이하 자녀가 있고, 엄마가 유방암을 진단받는 경우 특히 이제 딸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스트레스, 우울, 불안을 많이 경험하고, 이렇게 청소년기는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하고 싶은데 엄마가 아프니까 집에 있어야 될 것 같고, 엄마를 보살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하고, 또 엄마가 유방암에 자기가 유방암에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이런 복잡한 마음을 가진다고 하고요. 이거는 제가 17살 때 만나는데 5살 때 엄마가 유방암으로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는 걸 봐서 자기가 늘 엄마를 챙겨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엄마 하소연을 들어 주고 엄마 걱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늘 자기 감정을 표현을 안 하다가 어느 나이가 되니까 되게 우울하게 된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어머니가 쓰신 건데요. 14 살짜리 남자아이가 무기력하고 죽고 싶다고 해서 왔고,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하고 항암하고 타복시펜 먹는 중에 오셨고요. 엄마들이 그 유방암 치료하는 것도 힘든데 이 집은 애가 둘 인데 둘 다 저한테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남편도 별로 안 도와주고. 그래서 남 "가족들에게 벗어나서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나는 행복하지만 지쳐 있다." 이런 것도 쓰시고, "나는 체력이 약하고 아이들을 휘어잡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나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아이들을 다루는 스킬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것도 하셨습니다. 애들을 보는 게 애들이랑 청소년기 되면 씨름하는 게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힘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이거는 김희정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최근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이거는 최근에 우리 병원에서 진단받은 5년 이내 진단받은 분들 중에서 아이가 있는 분들의 이제 아이들이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한 건데, 그 비율이 이게 어 위에 있는 점선이 일반 아이들의 비율이거든요. 근데 특별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주 많이 있지는 않더라 이런 거고요. 파란색도 두 번째 점선이 일반 아이들이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퍼센트인데 유방암 환자의 자녀들이 더 낮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좀 어린아이들인데 대부분. 그래서 생각보다 그 그렇게 많이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더라 이런 걸 보여준 거고요. 뭐 엄마가 또 애들 키우느라 스트레스 받는 것에 그런 걸 이제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분석을 해 봤는데, 우리가 원래 생각하기에는 뭔가 이렇게 유방암 치료받은 기간이나 수술 방법이나 뭐 혹은 항암제 종류나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연구를 했었는데, 그런 게 다 모두 연구에서 다 엄마의 양육 스트레스와 상관이 없고, 엄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대부분의 요인들이 아이의 성격, 아이의 산만함, 아이의 불안함, 아이의 어떤 약간 그 공격적인 행동, 아이가 잠 늦게 자는 거, 잠 안 자는 거 이런 식으로 뭔가 아이와 관련된 요소들이 더 엄마의 양육 스트레스에 많이 영향을 주더라. 이런 연구를 한 적도 있습니다. 네, 뭐 이거는 제가 그 모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다 읽으라고 권해 드리는 책인데요. 사실은 이제 좀 힘이 없고 에너지가 없을 때 약간 요령이 있으면 아이랑 대화하기가 쪼끔 쉽거든요. 그래서 아이랑 대화하는 법, 좀 그런 아이의 행동을 컨트롤하는 법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가끔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이가 저를 이해해 주면 안 되나요? 엄마가 암에 걸렸는데 아이가 왜 할 일을 알아서 안 하나요?" 그래서 이게 인제 치료받고 힘들고 또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런 생각이 좀 드시는 게 당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자라는 중이라서 뭔가 자기 행동을 조절하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자기 일을 챙기거나 이런 능력들이 나이에 맞춰서 저렇게 점점 자라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원래 정상적으로 자라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이런 걸 잘 못하는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남자애들 한 산만하거나 이런 아이들은 특히 이런 거를 못하는 것 같고, 엄마가 암에 걸렸다고 해서 아이들이 엄마를 좀 위하거나 이해해 주거나 이런 거를 못하는 애들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좀 엄마의 입장을 이해하고 '엄마가 되게 고생이 많겠다. 힘들겠다.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거의 청소년기 후반이 돼야지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죽음이 혹시라도 뭔가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3 년쯤 전에 어떤 엄마가 저한테 오셨어요. 엄마가 오신 이유는 애가 막 많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이 유방암 치료를 계속 받다가 재발을 하셔서 "오래 못 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한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말을 해 줄까요?" 뭐 이런 걸 물어보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인제 그 엄마도 아직까지 애한테, 그때 얘가 한 6 살, 7 살인데 애한테 엄마가 유방암 걸렸다는 얘기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여러 번 보면서 애한테 유방암 걸렸다는 얘기도 하고 치료받는 얘기도 하고 엄마가 많이 아프다는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우리 병원에 다니시는 분이니까, 근데 어쨌든 연구가, 우리 병원은 항암제 연구가 많잖아요. 연구를 계속 하셔 가지고 그때 한 6 개월 정도 남았다고 들었는데 아직 살아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저한테 오고 계시고,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엄마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찾아보고 알아보고 하면서 아이하고 엄마의 상태에 대한 거나 엄마의 마음에 대한 거나 이런 걸 쪼금 더 많이 얘기를 하실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또 아이도 자기 생각이나 고민을 쪼끔 더 엄마한테 많이 얘기를 하실 수가 있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엄마가 좀 그런 어 뭔가 죽음이 앞두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특히 더 미리 아이하고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렇게 죽음이라는 거의 개념이 완전히 생기는 건 한 초등학교 3-4 학년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유치원생 애들은 이게 죽은 게 되돌이킬,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꿈꾸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고 뭐 '종착점이다. 피할 수 없다.' 뭐 이런 원인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엄마가 돌아가신 아이가 있었는데 "나도 엄마한테 갔다가 오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할머니도 엄마한테 가요?" 뭐 가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은 특히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엄마를 만날 수 없고 인제 이런 거를 얘기를 저희가 해 주고요. 그리고 5세 이하의 아이들은, 학년 전개 아이들은 잠깐 사라지는 것, 잠깐 헤어지는 것, 이게 이별이랑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가는 것처럼 다시 만날 수 있고 다른 곳에 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 어떤 '자기를 미워서 버리고 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슬픔이나 분노를 보이기도 하고요. 5 세에서 10 세까지는 아이들은 인제 좀 이해 폭이 넓어지지만 완전히 죽음에 대해서 이해는 못하고, 한 초등 고학년이 되어야 누구나 다 죽을 수 있고 우리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뭐 그런 거를 좀 잘 이해를 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 아플 때도 그렇지만 돌아가시게 되면 아이들이 쇼크를 많이 받고요. 그리고 뭐 이제 엄마 생각만 계속하거나 좀 생활이 되게 별말은 안 하는데 생활이 흐트러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잠을 못 자거나 학교를 잘 못 가거나 뭐 위축되거나 불안하거나 공포를 느끼거나, 또 아이들은 '이제 누가 나를 돌봐주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상실감 많이 느끼고, 특정한 날짜가 엄마가 뭐 진단받은 날, 돌아가신 날 이런 날짜가 돌아오면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죽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그 엄마도 그래서 어쨌든 오실 때 유방암이라고 얘기를 못 하고 오신 거잖아요. 근데 아이랑 대화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나의 마음,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죽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아이가 궁금한 거 물어보고, 저는 항상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꼭 장례식에 가라고 하거든요. 내가 기억을 못 해도 뭔가 '내가 엄마를 잘 보냈다. 내가 가까운 사람을 잘 보내 주었다.'는 것이 아이가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위로가 되기 때문에 꼭 가라고 하고, 그리고 아이 감정이나 기억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하고, 어 그 누가 돌아가시고 나면 모든 식구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랑하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동화책인데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설령 하늘나라에 가도 서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네 맘속에 남아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때 6 개월 남았다고 듣고 저한테 왔을 때 제가 제일 많이 했었던 말이, "아이의 마음속에 사랑받았던 기억을 남겨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사랑받았던 그 기억을 가지고 나머지 인생 동안 얘가 그걸 기억하면서 살아갈 거다. 엄마가 나를 사랑했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할 수 있게 좀 "좋은 추억을 많이 남겨 줘라."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동화책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인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소아정신과 의사들 중에서 되게 할아버지인 위니코트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충분히 좋은 엄마는 일반적인 보통의 엄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뭘 하지 않더라도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고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와 그런 것이 되는 거라서요. 그래서 지금 뭔가 이렇게 그런 내가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